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연준의 레슨은 도덕적 해이 이슈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설 땐 나서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보단 낫다. 대표님이 최근에 그 버핏 클럽이라고 이제 거기다 기고해 주신 글을 제가 보면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투자라는 것이 과학이냐 종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야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막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취지는 투자라는 게 뭐 과학인 척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과학적인 게 좋기는 한데 네. 본질적으로 완전히 과학이 될 수는 없다. 이거는 사회학이기 때문에, 사회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함, 뭐 반복 실험, 뭐 이런 게 불가능해서, 그렇죠. 과학적이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믿음의 영역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네. 그러면 그 믿음의 영역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지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 정말 저 사람 말 들으면 돼. 그러니까 그쵸. 제가 정광우 선생님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저분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저 사람의 말은 맞을 거야. 네.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버핏 할아버지가 있으면 네. 한 번씩 가서 뭐 성지 순례하듯이 가서라도 마음의 안식을 찾고, 네. 이 방법이 그래, 맞구나, 네. 아직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대잖아, 네.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그 방법을 네.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혹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좀 이따가 저희 그런 얘기를 아마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견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누가 맞았는지는 뭐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도 모르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버핏이 뭔가 발언을 했는데 나랑 좀 비슷한 발언을 했어. 그러면은 약간 검증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구나. 물론 버핏도 틀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버핏이 저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뭐 대단히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한 건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인 게, 이제 가시고 나면 누구로부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네. 사람을 잘 안 믿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버핏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이 전체 바닥에서 이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시대에 생존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축복받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상한 거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없이 우리끼리 꾸역꾸역 고민하고 치고 왔고 고민해 가면서 가는 게 원래 정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뭐 가치 투자라는 말이 이제 워렌 버핏을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그 단어인데, 물론 버핏은 그 단어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버핏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제 가신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 뭐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밌는 질문을 던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아주 재밌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아는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는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할아버지 하나만 사면 종목 하나만 찍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정말 웃음바다 만들었던 그 현장에 저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은행 위기는 어떻게 되고 미국은 괜찮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요. 네. 항상 좀 그 지혜로우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뭘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 네. 그런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길게 답변을 하더니 낼 듯 하더니 또 다른 답변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invest in yourself 이런 거죠. 네, 너가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된다거나 가장 훌륭한 뭐 피아니스트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얼마가 되건 간에 너가 손해보지는 않는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거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을 하지만 네. 도대체 화폐 가치를 왜 그렇게 따지고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 생산자들이 계속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여야 하지 않을까. 그거를 어떤 단위로 표시를 한 게 화폐인 건데. 그렇죠. 근데 약간 물론 이게 여기에 화폐가 펀더멘탈한 영향을 줄 때가 꽤 자주 있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닌가.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그 관점을 좀 바로 잡아 주려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거든요. 달러 관련해서 그 소녀뿐만 아니라 뭐 질문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답변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 네. 예금 보호 한도 그 250K 달러, 25,000불, 25만 불. 네. 그거를 넘겨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50K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게 250K 넘는 예금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날릴 테니까 조심해라 라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SVB 사태가 터지고 FDIC에서 전액 보증을 해주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연준의 행동을 바라볼 때 저는 뭐 연준이 뭐 향후에 언제 금리를 낮출 거냐, 뭐 이거 구제금융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지금 연준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거냐 이걸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연준에 대한 조금은 잘못된 인상이 연준은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령탑이라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상단에서 이 달러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대면서 이제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뭔가 피해보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거죠. 특히나 이 미국인이 아닌 국가 인간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힘든 거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금리 올려가 나 힘들게 해 이런 느낌이죠. 가만히 있는데 막 엄청 돈 풀고 그러니까. 막 거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살려고 했더니 또 막 돈 쫙 회수해가고 거품 막 꺼트리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들도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가 빠지면은 골드만삭스 욕하면은 박수 쳐주고 이런 것처럼 주가 빠질 때 파월 욕하면 다들 좋아해요. 맞아요. 저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버핏클럽 기고문에서 썼던 그 파지티브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 언론은 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들의 비즈니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네거티브 피드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거든요. 네, 참고로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막 열심히 계산하고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여기서 주워 들은 거 더하기 대충 옆에 사람 뭐 하고 있나 그렇죠. 보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저거 좋은가 보다 나도 해야지 하고 따라가면은 포지티브 피드백. 그다음에 옆에서 뭐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반대로 가면은 그게 네거티브 피드백.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좋은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좋은 건가요? 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좋은 거죠. 있어야죠. 포지티브 피드백은 쏠림만 만들겠죠. 쏠림. 위로 되게 과도하게 쏠리거나 아래로 되게 과도하게 쏠리거나 포지티브 피드백 이꼴 쏠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쏠림은 물론 쏠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쏠림은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앙 기관에서 뭔가 하지 않고 시장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냅두면은
뭐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쵸. 대체로 포지티브 피드백도 되게 거칠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누군가 제어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좀 시장에 매겨줘라 아하.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중앙은행이고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중앙에서 뭘 하는 걸 워낙에 싫어하기 때문에 두 번의 중앙은행을 만들었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다가 현재의 연준은 이게 중앙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형태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되게 바텀업 감성에 강한 그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래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중앙에 맡기고 싶진 않아. 아, 그치. 예. 근데 민간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면은 또 개판 칠 거니까 적당히 그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뭔가를 섞으면서도 그 민간의 힘이 또 너무 약하진 않게 미묘하게 네. 섞어놓은 그런 게 연준인 거잖아요. 네네. 자, 어쨌거나 연준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강제로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 수방수라고 보면 돼요. 아. 파이어파이터. 네. 제가 저기 12살 경제학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 너무 안 좋을 때는 진정해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진정해라고 그렇죠. 얘기해주고 너무 안 좋을 때는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해. 좋습니다. 어린이들 네. 어떤 네. 거습니까? 힘을 내, 힘을 내. 좋습니다. 막 진정해, 진정해. 네. 그 친구들끼리 그 11살 어린이 풀어놓으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으아 난리 나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텐션 높아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진정해, 집에 갈 시간이야. 집에 갈 시간이야. 그쵸, 한 시간 그쵸. 전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맞아요, 5분 맞아요, 있다 갈 거야. 5분만 더. 1시간.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있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막 과열되는 걸 진정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 한 명이 소외돼 있어. 친구들이랑 못 놀아. 그럼 얘는 나는 인기가 없어 막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막 나는 인기가 없어서 인기가 없나 봐.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다가가서 이제 아니야. 그거 힘을 내라고 하고. 너는 막 얼마나 매력적이며 그렇죠. 뭐 그러면서 또 옆에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쟤랑도 같이 좀 놀아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역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게도 아니고 너무 우울하게도 아니고 적당한 범위에서 알아서 잘 크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좋습니다. 네. 저런 표현들이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좋네요. 했어요. 네. 아무튼 네, 고민 네네. 많이 하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연준을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령탑,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묘사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존재의 이유는 파이어 파이팅이다. 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이걸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을 땐 눌러주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은 이후엔 뭐가 오죠? 빵! 크래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크래쉬가 오긴 오되 적당히 올라가다가 내려앉으면은 그러면은 내려가는 충격이- 힘이 약하죠. 네, 내려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산이 높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산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골이 깊어지면 다 죽으니까 다 죽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준은 언제나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스템의 위기가 있으려고 할 때 뭔가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뭔가를 했을 때는 언제나 비난을 받죠. 어떤 비난을 받죠? 도덕적 해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언제나 뭘 하든 안 하든 양쪽에서 비난을 받는데 뭔가를 하면은 시장 경제를 무시하냐 도덕적 해이다 이러면서 저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서 막 뭐라고 하고 정해진 대로 해 그냥 원래대로. 뭐 이런 파퓰리즘이다 거죠. 사회주의다 이러면서 막 오른쪽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고 그럼 망할 애들 망하게 냅둬야 그게 자본주의지 막 이러고 창조적 파괴가 필요해 뭐 이런. 예. 이러시고 또 저 왼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뭘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하면 이 오른쪽에서는 욕하시고 왼쪽에서는 더 세게 해라 왜 이것밖에 안 하냐. 그쵸. 그러라고 너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줄 아냐.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연준은 욕을 먹는데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연준의 레슨은 도덕적 해이 이슈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설 땐 나서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이게 현재까지의 연준의 레슨이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오늘 관측한 연준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냥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정말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나? 네, 그게 아니었는데도 맞개입하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입은 일단 했다 치고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못을 했을 건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형태의 대응이었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연주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효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4월에 그 SVB 사태가 있었고 뱅크텀 프로그램 등등등을 돌렸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냐 해서 제 생각은 일단은 긴급한 상황이었냐. 어떤 것 같아요? 긴급했죠. 긴급했죠. 예. 이 뱅크의 예금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예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스타트업 다 죽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1차로 실리콘밸리가 폭풍을 얻어맞게 되고 후폭풍으로 그다음에 이런 큰 은행 죽으면은 이제 은행이 뱅크런 났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리콘뱅크가 다 파산해 버렸으면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들이 다 파산해 버렸으면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게 이 스타트업들인데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됐는데 근데 여기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은 회사를 살려주진 않았잖아요. 회사는 파산하게 방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날아갔느냐? 그럼 여기에서 그 회사의 경영진, 그다음에 이 회사,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주주들, 뭐 채권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자들, 뭐 이런 곳들이 날아간 거겠죠. 물론 트리거는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이제 국채에서 평가손이 나서 그렇게 된 거. 이게 트리거가 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은행은 ALM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ALM 용어 설명? 자산과 부채를 네. 잘 이렇게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은행 보험 같은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자산이 워낙에 크고 부채도 워낙에 크고 엄청 헤비한 걸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에 의해서 이 자산 가치, 자산이든 부채든 어떤 자산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 에셋들의 가격이 막 변동을 할 건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얘네가 변동을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 버리면은 자산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고 막 그래 버리면은 자기 자본, 이 얇은 자기 자본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LM을 잘 하는 게 금융회사 경영의 기본인데 얘네는 그걸 잘못한 거죠. 네. SL 라이어빌리티가 미스매칭이 나가지고 손실이 빡 발생했는데 그래 발생한 건 발생했다 치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숨겼잖아요. 이거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꾸면서 계정 변경을 하면서 숨겨버렸으니까 네. 사실상 거의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이거를 아닙니다 이러면서 감춰두고 있다가 누구한테 들켜가지고 그걸 찾아낸 사람이 트위터로 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ALM의 실수인 거고 왜 이렇게 ALM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왜 이거를 계정을 바꾸면서 숨기기에 급급했는가. 이거는 그 은행 경영의 문제고 경영진의 인센티브의 문제, 이해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버핏이 발언을 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자 SVB 사태는 경영의 문제이니까 그러면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은 처벌받아야죠. 네. 네, 그러면은 이들을 살려주는 형태로 구제금융이 들어가거나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연준의 대응인 진짜 거죠. 심각한 모럴 해즈드가 되겠죠. 잘못한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대로. 네. 네. 근데 이번에 연준의 대응은 만약에 연준에서 직접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입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구제금융을 부어서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이 경영진이 자기네들은 또 인센티브 잔치하고 이제 그렇죠. 막 퇴사해버릴 거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일단 회사는 파산을 시켰다. 회사는 파산시키고 예금자는 지켜주고 이런 대응을 한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뱅크텀 프로그램은 이제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SVB는 이미 파산한 이유니까 뱅크텀을 할 뭐 그런 게 없었고, 그럼 다른 은행들 보기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이제 저는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너네가 정말 그 만기 보유, 그러니까 너네가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긴 듀레이션 때문에 이런 손실이 손실이 좀 났다면? 났다라면은 그러면은 정말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게 시간은 벌어줄게. 아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을 똑바로 안 해서 생긴 문제면은 그냥 죽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섭네요. 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예금은 단기간에 빼갈 수 있는 예금이었는데 자산은 장기채에 묶어놨고 사실 장기채도 금방 시장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 그쵸.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안 파는 선택을 한 거고 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얘네가 잘못한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그럼 너네 그렇게 빨리 빠져나갈 예금에 대응하지 못할 장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일단 이거 담보로 돈 빌려줄게. 그 돈으로 뱅크런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막아라. 예금 내줘라. 막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선언을 딱 해주니까 이게 또 재귀성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뱅크런이라는 것도 되게 재귀적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금을 안 빼가면 뱅크런이 안 나는데 그쵸. 우리가 예금을 빼가면은 너도 나도 빼가게 되고 뱅크런이 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너도 나도 빼가고 그래서 실제 뱅크런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죠. 네, 정말로. 네, 믿음의 문제. 그런 두려움, 믿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번에 뱅크턴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다른 모든 은행 더하기 예금자들에게 던진 거죠. 너네가 아무리 예금을 빼가도 뱅크런 안 난다. 그러니까 예금 빼가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을 안 빼갔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BTFP가 뭐 좀 처음에 디스카운트 윈도우 쓰다가 BTFP로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약간 줄어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시장을 정리시켜주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잘 했고 그리고 경영을 잘못한 친구들은 이제 너네는 안 살려줘 해서 도덕적 해이 이슈에도 신경 써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이것도 뭐 이걸로도 부족하다 깜방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선이 적정하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쵸. 어쨌거나 신경은 쓰는 형태 신경은 썼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저는 연준이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버핏도 언급을 한 거고 뭐 하워드 막스나 이런 분들도 많이 언급을 했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도 리스크가 상존해 있고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근데 저도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터졌을 때 연준이 대응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의지는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계속 네. 확인하고 있는 거고 역량도 있죠. 만약에 아직도 제로금리에서 금리 올릴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으면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금리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 뭐든 할 수 있어. 인 거니까 앞으로도 문제는 터질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준은 잘 대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